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박 교수님하고 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승만의 남선순행과 정읍선언에 의미해서 저는 그러니까 그 정읍선언이 나오기 전에 바로 이승만 박사님이 했던 남선순행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승만 박사님 무엇을 하셨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제 말했던 이제 미소공의회가 1차가 무기 연기가 되고 난 다음에 독립전치대회를 열었고 그리고 그걸 다시 끝낸 다음에 재개하면서 정읍선언을 해서 제 발표는 좀 앞에 그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선순행 과정 가운데에서 이승만 박사님이 뭘 하셨는지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이제 남선순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이제 미군정이나 경찰, 우익 청년 단체가 지원해줬고 경찰이 탄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아까 인보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은 인민위원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국을 순회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승만 박사님이 어쩌면 그 당시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죠. 그런데 아무 사고 없이 그걸 마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미군정이나 경찰이나 우익 청년 단체들 이런 데에서 잘 후원을 해 줬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 청중이 동원되면서 타고난 연설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원했던 정치적 아젠다를 정확히 전달했는데 거기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렇게 성공한 분석은 잘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 가져온 결과는 바로 독촉 국민회의 지방의 지부들을 그러니까 지방 지부들을 인민위원회가 장악한 곳이 많았었는데 그런 지역을 독촉 국민회 지부를 많이 확장하면서 지역에 이제 우파 세력을 확장하는 이제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바로 그 이승만 박사님이 남선순행을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병준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거를 보면은 반탁 강연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승만이 상당히 선동가적 기질을 갖고 있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심지어는 이미 5월 6일 날 목포에서 단정 수립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호전적인 북진 통일 노력을 이미 발표했다 할 정도로 바로 이 이승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앞에서 박명수 교수님이 강조한 것 같이 그 당시 신문 기사를 한번 직접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남선순행을 하면서 곳곳에서 했던 연설에서 정말로 뭐를 말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아젠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 우파들을 포섭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걸 말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때 이제 그 미소공의회에 누가 참여할 수 있냐 반탁을 하면 참여할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소련과 북한은 반탁을 하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군정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남한에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 빼놓고 다 반탁입니다. 그러면 반탁하는 사람들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남한 사람들 우파는 하나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협안으로 바로 그 미소공의회에서 5호 성명을 발표했어요. 5호 성명이 뭔가 하니까 반탁을 하더라도 서명하면 미소공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결국 반탁을 지지했던 이승만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처럼 이제 그게 5월 9일 날 묵이 연기된 다음에 5월 10일 서울로 와서 바로 독립전치 대회를 했는데 요때 어떤 표명을 입장을 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서울에서 그걸 마치신 다음에 정읍선언의 의미, 요거를 좀 생각해, 네 가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 20일 날 미소 공의회가 열릴 때 미 군정은 바로 민주의원 의장이던 이승만 박사에게 민주의원 의장직을 사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탁운동을 주도하는 이승만 박사가 그 의장으로 있으면서 남한의 가장 최고 정치 단체의 대표인데 반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미소 공의회를 통해서 미국과 소련이 의견의 일치를 끌어내기 힘들으니까 사임하시오. 해서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민주의원 자리를 사임을 하고 결국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남선 순행을 4월 16일부터 이제 6월 9일까지 하게 됐던 셈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바로 지방에서 그러니까 천안에서 하면 천안 주변에 있는 7, 8개 동네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적어도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를 놓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천안에서 제일 첫 번째 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연합군의 힘으로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민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는 과거에 군주 전제 정치를 떠나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 밑에는 모든 만민이 다 평등과 자유를 누리면서 안심하고 부지런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소공의회가 통일정부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 중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행동하자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나라의 독립을 찾지 못했으니까 독립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 내용은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서 민주의 기치 아래 모든 만민이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세우자 하는 걸 계속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양립할 수 없냐? 할 때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37%밖에 안 되고요. 모르겠다는 사람이 42%고 아니다, 양립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21%예요. 그러니까 국민 60%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직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는 같이 갈 수 없는 이런 정치 형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정부에서 종교적인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공산분자들이 정권을 만약에 잡으면 이때 교회 탄압은 일제 식민지보다 더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통일 종교적인 자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선 순행을 통해서 우익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남북 통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 단체와 북한에 있는 단체하고 합작해야 되는데 평양의 협의 대상이 누구인고 하니까 조만식 박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일성하고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족 통합을 해야 될 이유가 지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이 미국에서 매년 100만 엔씩 써가면서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 연합을 못한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 밑에 사는 게 조선민족의 행복이다. 그렇게 선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국민이 단합해야 된다. 국민이 단합해야 외국에서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계속하는 얘기가 민족을 통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충분히 자치와 자유를 누리고 독립할 능력이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제는 이렇게 모든 지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합해서 세계에 독립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가자. 두 번째는 아까처럼 남선 순행할 때 바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그 신탁 통치 5호 서명 문제였습니다. 스티코프가 미소 공의회를 열면서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여기 미소 공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이 삼상위를 결정을 지지해야 된다. 장차 한국을 대소련 침략 요새제로 만들려는 반소련 집단이나 인물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련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미소 공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처럼 미군정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참여하냐? 그러니까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탁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타협 안으로 나온 게 4월 18일 날 결국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바로 미소 공의회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데 서명을 하고 들어오라는 게 그 공동성명체 5호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명하면 거기에 반탁 앞으로 할 수 없냐? 소련은 당연히 반탁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반탁해도 서명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언론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결국은 이 신탁 통치의 5호는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비우호적이라는 입장이 48% 이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이때 지금 미소공의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기들끼리 단체로 세우겠다 생각하는데 국민에게 여론조사해 봤어요. 앞으로 이런 국민 대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국민들은 다 선거로 뽑아야 된다 하는 답을 하고 있을 만큼 일반 국민들은 미소공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5호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처럼 서명하면 반탁할 수 없다라는 건 소련 입장이고 그거에 서명해도 반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고 한민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명하고 들어가서 임시정부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신탁을 논의할 수 있다. 결국은 이승만도 대전에서부터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면서 모든 단체들하고 논의한 결과는 우리가 이 미소공의회에 참석하는 건 신탁을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신탁하는 거니까 일단은 서명하고 미소공의회에 참석하겠다 하는 게 결정이어서 4월 29일 날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5월 1일 날 가면 민주의원도 서명해서 참석하겠다. 그 다음에 동초 국민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우파들이 다 미소공의회에 그 5호 성명에 서명하고 참석하겠다 했어요. 우파 단체들이 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소련이 반탁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결국 5월 6일 날 회의를 무산시켜버리고 5월 9일 가면 무기 연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5호 하면 아마 그 반탁에 걸려서 우파들이 서명 안 할 줄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는 거기 참여하는 게 반탁, 신탁보다 더 중요한 건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이후에 반탁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파들이 대거 참여하니까 소련이 결국 보이콧해서 무기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 그들이 이승만 박사가 5월 9일 날 광주에서 연설한 다음에 이제 서울로 급거 기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까지 과연 여기서 통일을 향한 임시정부가 수립될 거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무기 연기되고 나니까 이제 아까 박 교수님이 설명한 이제 그런 독립전치 대회가 열리게 됐던 것이죠. 이때 결국 국민들에게 이 미소공의회가 무기 연기된 책임이 어디 있냐 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결국은 거기에 반탁 단체들은 참석할 수 없다고 억지 부리는 소련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의사들이 거의 70%에 달할 만큼 바로 국민들은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소련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미소공예가 무기 연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이렇게 무기 연기가 됐으니까 남한의 정치가들이 좌우가 합작을 해서 의견이 하나가 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말하는 사람들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소공예가 연기된 상태에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50%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결국 남한의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게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5월 12일 날 서울에서 독립전치대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가장 5가지 사항을 아까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미소공예의 무기 연기된 거에 가장 중요한 책임은 소련에 있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주 정부의 자율적 수립을 통해서 민의의 귀의를 귀한다 하는 등의 5가지 사항을 했고 결국 이것은 소련을 비판하는 반공 집회로 연결되었습니다. 왜 반공 집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까 그 무기 연기하면서 그쪽에서 한 얘기가 앞으로 미소공의회에서는 뭐 공식 정부든 과도 정부든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참석할 수 없다고 아예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한의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렇게 주장하는 소련을 비판하는 반공의 집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요날 그 연설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김규식, 그 당시 민주의원 의장 대리였던 김규식의 연설이었습니다. 김규식이 제일 먼저 말한 건 이제 소련이 아까처럼 미소공의 5호를 발표해서 그 서명하면 아까처럼 들어와도 좋다라고 말했던 건 민전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의 기세가 등등한 거 보니까 충분히 우파가 들어와도 이길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많은 300여 단체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는 승산이 없다 싶어갖고 결국은 소련이 그거를 강제로 휴회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삼상문에 보면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결정한 건 민주주의 정당하고 협의하라고 했지 찬탁단체하고 협의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완전히 소련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8선이 급히 터지면 북쪽의 친구들이 와서 못 견디게 할 거니까 결국은 양군, 남북의 소련, 북한군이 다 철군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한인만으로 정부를 만들면 그 정부는 대구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조선정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발언을 하자마자 좌파들은 바로 이게 단독정부 수립이라고 상당히 비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김규식 박사는 이제 해명하기를 남조선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무슨 정부를 세우거나 나는 통일정부를 말한 거지 결코 단독정부를 말한 적이 없다 해서 논란이 정식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후에 5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이 독립전치대회가 전국에서 열렸고 이 단체들은 가장 많이 주장을 한 것이 자율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독립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신탁을 반대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자율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31일까지 전국에서 그 독립전치대회가 마쳐지고 나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가 다시 공의회를 그 지방 남선순행을 재개하겠다 해서 6월 3일 날 바로 정읍에 가서 이 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박 교수님께서 앞에서 많이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우발적인 발언이냐 계산된 발언이냐 할 때 그 이정식 교수님도 자료가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 없는 거 보았을 때 순간적인 선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계산된 발언이었다
라는 것은 제 입장입니다. 왜 그랬을까? 5월 9일부터 지금 한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지만 미소공의회는 개최될 가망이 보이지 않고, 미소공의회가 그것이 다시 개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당시 이승만 박사는 왜 그것이 개최되기가 어려우냐? 미국과 소련의 그 공산주의하고 대립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소련 공산주의자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건 어렵다. 어쩌보면 그런 내용이 46년 내에 가서 47년 트루먼 대통령의 독트린으로 나올 때까지 봤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상호 협력은 어렵다.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도 잘 보여지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아까처럼 임시인민위원회에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봤을 때 동유럽의 상황, 5월 9일 날 광주 연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미국이 승리한 정부가 소련에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산정권이 원하는 정부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동유럽에서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좌우 합작을 하는 것 같이 해놓고는 결국은 공산정권으로 가고 있는 거 볼 때 소련과 협력을 해서 정부 세운다는 거 대단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을 하는 건 자기가 그런 얘기하는 건 내 의견이 아니다. 내가 남선 순행하면서 지방을 다 돌아봤을 때 지방 민심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남한의 독립적인 무슨 정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국민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아까 좀 독립전치대회가 그렇게 자율정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한번 살펴보려고 의도적으로 저는 발언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임시위원회 같은 거를 세워야 북한은 그럼 임시인민위원회가 있어서 대화할 상대가 있는데 남한은 미 군정밖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할 조직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남한의 대표성을 갖고 말할 조직을 만들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민족 통일 기구 설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까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독촉중협회 그 전에 그러니까 45년 10월 달에 독촉중협을 만들어서 박헌영까지를 포함해서 통일기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리고 박헌영도 나갔고 임시정부도 나갔고 해서 실패를 해서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아마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극좌들은 제외한 아마 민족통일본부를 꿈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아까처럼 그 이후에 좌파 언론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단독 정부 수립, 그리고 바로 정권욕의 발로 반소 반공 운동의 시작이다 하는 원색적인 비난들을 계속 끄집어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하는 바대로 바로 좌파 세력이나 북한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남북분단을 누가 했냐? 바로 6월 3일 날 이승만이 정읍선언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발표해가지고 남북분단의 기회를 만들었다 해서 결국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의 의견을 대단히 오독한 거다. 그리고 바로 좌파들이 아까 박 교수님 계속 말했지만 좌파들은 남한에 오히려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 공산주의자들은 설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독 정부가 세워지는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이승만을 끊임없이 단독 정부 수립을 하려고 한다 해서 자기들의 활동 공간을 더 확보한 것이 아닌가. 5분 만에 끝내주십시오.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박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박사는 자기 입으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가, 저도 이제 지금 다른 분들 발표 들으니까 이승만이 국제 정치학 박사라는 걸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이거 너무 잘 생각을 못했는데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셨고 그 용어 선택에 대단히 신중하셨기 때문에 임시정부 내지 아까처럼 과도정부는 말했어도 당시 모든 사람들이 남북 단독정부라는 것은
통일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결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원했던 것은 바로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와 같이 남한의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결국은 남북 통일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정업 발언을 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영섭 목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업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국에 건설하기 위해서 반탁운동 초기에 제기했던 선 임시정부 수립, 후 민족 통일 달성이라고 하는 단계적인 민족 통일 정부 수립을 처음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을 소련의 연방국으로 만들려는 공산당을 배제하고 민족 진영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정업선언을 공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소 공의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자율적인 통치조직을 설립하고 이어 북한에서 소련이 철퇴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업선언은 좌익 세력이나 우익의 한독당이 주장한 것처럼 민족 분열과 국토 분단을 초래한 반민족적 음모나 정권력에서 비롯된 책략이 아니라 선 남한 통일, 후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단계적인 민족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6.3 정업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대 시기에 현대 시기에 이르러가지고 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인상적인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은선 교수님은 이승만의 남선순행과 정업선언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승만이 남선순행을 통해서 좌파까지 끌어들일 정도로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정업선언을 통해서 자신의 국가건설 방안을 전파하는 효과를 거둔 것을 적절히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미군정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시 한국민의 정치 체제 인식이나 정세 인식 문제를 소개해 주셨고 또 미소공의 5호 성명에 대한 이승만의 입장을 명쾌하게 분석해 주신 점이 돋보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자는 교수님의 토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의 발표를 이제 듣고서 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한테 이제 부여된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발표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상당히 공통적인 측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은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당시에 좌파들이 이승만을 매도하면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승만이 민족 분열과 국토 분단의 원흉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점이 상당히 이제 이치로 왔는데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현대사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말이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46년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46년 4월 7일 날 조간신문, 석간신문에 일제히 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4월 7일 날 모든 그 신문지상 기사에 미 군정이 남조선에 한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착수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는 AP통신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날아온 기사였습니다. 자, 그 기사가 어떻게 그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통신발로 그 기사가 날아왔는가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의문스러운 사항인데 기왕의 연구자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일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봤지만 과연 이승만 세력에서 그 기사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김규식 세력에서 그 기사를 만들어낸 것인지 지금까지도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사가 1946년 4월 7일 날 모든 신문에 실리면서
모든 신문들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사의 탑 제목으로서 남조선 미군정의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계획 또는 남부 조선에서의 단독정부 수립 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탑 기사 제목을 뽑았던 거죠. 그리고 4월 7일 날 한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설의 제목으로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설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4월 7일 날 이후부터 모든 문제 초점이 그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설, 이른바 남한 단정설이라는 그 문제에 이제 초점이 이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4월 7일 날 그 기사가 일제히 나오면서 그 기사에 대해서 좌파건 우파건 마구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조선공산당의 경우에는 국토분열을 부추기는 망언이다. 우파의 이승만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안재홍 선생 같은 경우에는 민족분열을 부추기는 뭐 그런 해균망측한 언설이다. 이런 발언들을 해가면서 그 기사를 갖다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미군정이 추진한다. 이런 기사를 갖다가 이제 문제시하고 나왔던 거죠. 자,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한 달 이후에 1946년 5월 12일 날 오늘 좀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 남한 우익들의 최대 규모의 민중대회였던 독립전취 국민대회가 이 소련농장에서 열렸는데 그때 김규식 박사가 단상에 올라가지고 민주의원 부의장으로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남한만의 자율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부가, 그 정부의 본부는 뭐 제주도에 있던 남한 뭐 여기저기 있던지 간에 그것은 뭐 우리 민족의 중심적인 정부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설적으로서 명백하게 남조선 단독정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김규식 박사의 이야기를 상세히 보도한 그 당시 대동신문이나 현대신문의 기사를 볼 것 같으면 그건 명백하게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기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1946년 3월달, 4월달 그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설 그 문제가 그 이후에 한국 현대사의 진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김규식 박사의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설 강연이 연설이 나온 다음에 그 연설에 대해서 남한에서 좌익이 됐건 우익이 됐건 중간파가 됐건 전부 다 일치 단계돼 가지고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내심으로는 그 시기 미소공의 자체가 파열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었고 일반 민중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지지의사가 높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치가들은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그 언설을 명확히 공개적인 속상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만 것입니다. 단독정부라는 어감이 상당히 좋지가 않죠. 단독정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단독적인 세력에 의해서 남한에서 집권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정권을 운영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시기 남한의 그 민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공유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남북 통일정부가 수립되어서 우리가 민족 통일정부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환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이제 단독정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정부를 구체적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이제 민족적인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승만 박사의 그 단독정부 수립 문제에 관해서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공식적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이 박사가 사용했다고 믿을 만한 그 언설을, 간접적인 언설을 수없이 한 그런 상황은 이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해서는 민족자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계속 이 박사가 이제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요.
정읍선은 1946년 4월 7일 날 AP 통신발 기사가 나온 이후부터 5월 12일 날 독립전출 국민대회가 열린 이후에 이 박사의 생각은 상당히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원래는 1946년 1월 15일 날 독촉 중협 회의석상에서 자율적인 민주정부를 구성해서 북한까지 소청해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박사는 먼저 남조선의 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로 북조선을 통일한다고 하는 이런 단계적인 민족 통일 방안을 1946년 1월 15일 날 이미 공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회의석상에서 말한 것이고 공개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46년 4월 달 그렇게 AP 통신발 기사가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박사는 다시 자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박사가 남한 단독동부 수립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율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자유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고, 정읍선은 당시에는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고, 그 이후 46년 7월 이후에는 과도 독립정부, 과도정부를 수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6년 4월부터 46년 6월까지 정읍선언 발언 이전까지 이 박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미소 공유에 대한 소망을 가질 동안에는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입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계속 남조선 독립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데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미소공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면은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설이 사실이라고 믿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자율적 정부 수립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분명이다. 자율적 정부 수립에 대한 생각한 적은 있으나 아직 발표는 못하겠다. 동포들도 이 기회에 자율적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모순되지 않게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동포들이 정부가 빨리 독립정부가 수립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등등등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정읍설은 이어진 바로 그 다음날 2일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소공유가 계속 토의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함에 따라서 일반 민중이 초조해져 지금은 남한만이라도 정부가 수립되기를 고대하고 혹은 선동하는 중이다. 이렇게 2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설은 바로 다음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박사가 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언명하진 않았지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일관되게 되풀이해서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가로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사 이런 언설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은 한결같이 이 박사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서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일관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좌익이 됐건 우익이 됐건 중도파가 되었건 이 박사 측은 또 그렇게 이해한 거죠. 이 박사 측근으로서 그 시점에 구펠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펠로우는 이 박사의 정치 고문으로서 이 박사와 해방공간에서 활동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정읍선언이 나오기 전에 근 한 열흘 전쯤에 구펠로우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남한에서는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빨리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 박사의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읍선언이 나왔을 때 미군정에서는 공식적인 기록에서 이 박사가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언급했다. 이렇게 기술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관련된 정읍선언이 나왔을 때 하지가 구펠로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박사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관한 망언을 했다라고 심하게 불평하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이 박사의 이런 이야기는 결국 본인 스스로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속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관련되는 언급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언론이나 정치가들은 일관되게 이제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문제를 수립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남은 나에 대해서 계속 그런 문제를 얘기했다고 지적을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100명은 100명 다 저 사람이 A를 주장했는데
저 사람은 나는 A를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법상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남한 단정론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조선에 있어서 임시정부가 되었던 과도정부가 되었던 일정 기간 남한을 통치할 수 있는 미군정에 앞서서 정부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미군정을 대체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이것이 1단계 이제 남한만에 있어서의 국가 수립의 과정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북조선까지 통일하는 이런 단계적인 민족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이 생각하고 있었던 남조선 그 단독정부 수립론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좌파들이 이른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이승만을 비난을 한다고 하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 한민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민족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미소가 남북을 분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또 38선 철도 문제도 역시 미수가 거부해가지고 그것이 38선이 계속 남아있는 그 문제가 아니냐. 또 좌우 분열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선공산당이 우파 중심의 또는 여러 통합적인 독립 국가 통일 중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남북 좌우 분열 문제가 더 심해진 것이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갖다가 노정객의 정권주기라고 몰아붙이는데 그 시점에 있어서 바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 문제는 민중들의 요구사항으로서 점차 요구가 높아가는 이런 상황이었고 또 그것이 국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그게 이제 민족 통일 방안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한민당이 주장하고 나왔는데 한민당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나오는데 차라리 그 당시 한민당이 했던 그런 반박을 오늘 저희가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제대로 반박해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효과적으로 이제 반박해 들어가고 자익들의 프레임을 이제 깨뜨리는 그런 그 상식적인 이제 이 논리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말씀은 이 상태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나중에 발제자들의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시간이 뭐 많이 없습니다. 10분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5분만 5분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네, 우리 김정민 목사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분들은 항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민입니다. 원래 학술회의 마지막 주자가 가장 힘든 법인데, 마지막 주자로서 열심히 피니시 라인을 뛰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기가 막힌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반헌법 행위자 열전입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한 권당 1000페이지 가까이 이르는 책을 지금 12권을 10년 동안 만들어 가는데 지금 첫 번째 1권부터 4권까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반헌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312명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1권이 총론 대통령의 첫 번째 타겟 대상은 이승만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이승만의 정읍 선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독정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선언은 분단정부 수립 선언이다. 분단정부 수립 선언으로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지금 정읍 선언이 80주년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이 80주년 정읍선언 80주년을 기념해서 학술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연구는 정읍선언을 남북 분단의 기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정읍선언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북한 해방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 형성이라는 미래 비전까지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연구의 강점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있습니다. 그간 이 이승만의 남선 순행을 분석한 연구들이 놓쳤던 지점이 바로 정치적 의제들이고 그리고 이승만의 주장과 입장의 변화의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정치적 맥락과 연설을 통해서 분석한 훌륭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혼란의 시기로 불리는 이 해방정국에서 사실 이승만의 주장과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승만은 굉장히 이 정치적 국제 정세와 이 국내 정세에 민감하고 기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세밀하게 바꿔가는데 그 지점을 우리 교수님께서 그 변화의 지점들을 섬세하게 다루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남선 순행에서 또 집중했던 정치적 의제와 또 미소공의 5호 성명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의 입장, 그리고 미소공의가 무기 휴회된 후에 남선 순행을 재개하면서 이른바 단정론을 주장하기까지 그 이승만의 스탠스의 변화를 정리해 주신 것은 이 정읍선언 8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치적 의제와 맞물려 있던 종교적 자유, 그 중요성을 우남이 남선 순행 중에 강조했다는 부분을 새롭게 부각한 점도 돋보입니다. 이승만이 남선 순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배경의 대부분은 대개는 미군정의 적극적인 후원과 또 우파의 열성적인 지지를 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종교적 자유를 강조하면서 교계를 설득해서 민주공화국 건국에 지지를 받은 점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공 배경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은성 교수님께서 교회사가로서 이 부분을 더 연구하실 마음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어서 논천자로서 제가 남선 순행과 정읍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이승만의 남선 순행과 정읍 선언은 청년기 구국운동과 장년기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는 방식의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의 측면인데, 먼저 방식의 측면을 보면은 이 남선 순행은 여러 지역을 순회했던 대중연설 활동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아주 오래된 이승만의 전문 방식입니다. 청년 이승만이 독립협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했던 이 만민공동회 연사, 그때로 활약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식이었습니다. 구한말 당시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 가두 연설은 토론만큼이나 매우 생경한 정치 참여 방식이었는데, 이승만은 이 문명의 변혁기에 새로운 정치 참여 방식을 가장 앞서서 대중에게 선보였던 연설의 선구자였습니다. 이후에 미국 유학 시기에는 5년 7개월간 미국의 공중을 상대로 영어로 200회 이상의 강연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때도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한국의 상황과 문화 등을 알렸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바로 이듬해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또 순회 활동을 벌였습니다. 1911년 YMCA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37일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력적으로 전도 활동을 수행했는데요. 이때 13개 지역을 방문해서 33회 집회를 냈습니다. 이때 브로크만이라고 하는 이 총무의 보고에 따르면은 학생들만 7,533명이 참여한 아주 대규모 성공적인 순행이었습니다. 이때도 정읍선언이 있었던 그 바로 옆 지역이었던 전주를 방문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19년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독립외교를 시작한 이후에는 미주와 유럽을 누비면서 한국 독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해외 한인사회가 형성된 지역을 그때도 순회하면서 독립 의지를 다지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축적된 순회 연성 활동의 경험은 해방 후에 이 남선 순행을 성공적으로 우남이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대중을 설득하는 정치 참여 방식과 여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해방 전국에서 가장 연설에 최적화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김구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순회 연설을. 근데 그 규모나 성과가 이승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도 남선 순행과 정읍 선언은 우남의 오랜 구국운동,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선 순행 전체에서 우남이 주장했던 정치적 의제의 핵심은 민주공화국이자 자주독립국 건립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승만을 그 당시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부분인데, 권력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담겨있는 일관된 주장을 연속성에서 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을 향한 염원은 구한말 군주 전제 정치에 맞서 투쟁했던 청년 우남의 독립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고, 자주독립국에 대한 집념은 무려 40년간 해외에서 전개한 독립외교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요컨대 이승만의 정읍 선언은 50여 년에 걸친 구국운동과 독립외교의 연장선에서 주권을 지닌 민주공화국 건립을 공표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서사, 급조된 것이 아니라 50년에 걸친 대서사는 운암만이 가진 강점이자 남선 순행 전체의 핵심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읍선언이 통일정부론 대 단독정부론이라고 하는 구도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그 당시 어느 당대 민족 지도자도 견줄 수 없었던 이승만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통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의 활동과 주장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은상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사실 국내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에 전달되는 미국 여론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당시 미국 언론이 남선 순행 기간 동안 이승만의 활동 및 정치적 주장에 관한 보도한 기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려 31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냥 작은 그 소리에 불과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시 미국 국제사회는 이승만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 당시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의 연설 일정과 소식을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 독립국을 세우려는 이승만의 주장을 영어로 미국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선 순행이 얼마나 어려운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 4월 16일에 한 명이 체포가 됐고 4월 19일에 6명이 체포가 되는데 그 사건을 모아서 미국 언론에서 이승만은 지금 이러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암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금 자치정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사회 정읍 선언에서 이승만이 말한 세계 공론에 호소하고자 했던 그 발언은 결코 비현실적인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해방 전국 어느 민족 지도자보다 바로 이승만을 주목하고 있었고 이승만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 공론에 확산시킬 만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주년을 맞는 정읍선언을 단순히 국내적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국내의 어떤 구도에 놓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넓고 광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이 정읍선언은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민 박사님 아주 색다른 시각에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